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의 윤송아입니다. 3월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오늘 코인 즐겨찾기에서는요. 요즘 암호화폐 핫 이슈죠. 탑비트제표의 자살 의혹에 관한 토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전에 김도연 앵커가 옵저버 대표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코인기업 여기어때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코인 날씨 전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진짜 날씨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옵저버인데요.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에 대표님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옵저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옵저버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기상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내 주위의 기상 정보, 내 주위의 미세먼지 정보 등을 수집하여 이 세상에 없었던 아주 세밀한 스마트한 기상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회사입니다. 네, 기상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데요. 어떤 형식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시나요? 저희는 누구나 손쉽게 기상 정보 수집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이나 OBD, 차량에 부착한 OBD, 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기상 자체 장비 웨더 스테이션을 통해서 기온, 습도, 기압, 강수 유무 등을 측정할 수 있고요. 이런 기상 센서에 대해서는 기상청 검정, KC 인증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기상 정보를 저희 서버로 전송할 수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특허 출원을 완료한 QC 품질검사 알고리즘,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수집하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들, 이 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개발자분 안 만나볼 수 없겠죠? 저랑 같이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을까요? 지금 진척상으로는 앱 디자인부터 해서 개발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3월 말에서 3월 중 안으로 이제 베타 릴리즈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항목도 최대한 디테일하게 정확한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진행을 했고요. 네. 핸드폰을 이용한 날씨 관측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 핸드폰을 이용해서 현재 기압이 어떻게 측정이 되고 있는지, 얼마의 값이 측정되고 있는지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관측된 횟수라든지 지난달 코인을 보상받으신 내역 같은 거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밑에 지도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측정하신 웨더 스테이션의 내용들과 아니면 휴대폰으로 측정한 값들 그리고 날씨 제보하신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여러분에게 자신이 위치한 주변의 웨더 스테이션이나 휴대폰 날씨 정보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각 시도 지자체의 버스 정류장에 웨더 스테이션이 설치되면 각 역마다 온도나 미세먼지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 옵저버의 미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이렇게 앞에 보시는 기상 장비도 여러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이미 설치를 하고 있고 설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관측 자료를 토대로 보다 세밀하고 고해상도 기상 빅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고 더 정확한 예측이나 예보까지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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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핫코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가져온 코인은요, 지난주 메인넷 론칭을 한 플랫폼이죠. 이오스트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오스트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등장한 3세대 플랫폼 블록체인으로 현재 시가총액 55위에 올라 있습니다. 5일 기준 약 7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제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코인 중 하나인데요. 이오스트는 어떤 특징이 있는 코인이냐? 바로 POB죠. Proof of Believability. POB는 말 그대로 신뢰도입니다.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장성이 뛰어난 분산 블록체인이란 거죠. 이렇게 잘난 코인인데요. 오늘은 이오스트의 메인넷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오스트는 2월 25일 메인넷을 런칭했습니다. 메인넷 이름은 이오스트 메인넷 올림푸스 버전 1.0입니다. 이오스트의 공식 커뮤니티 글을 좀 살펴보니까요. 지미 대표의 이 말이 눈에 띄었어요. 2019년 3월 10일부터 이오스트는 이더리움, 이오스, 트론에 이어서 네 번째로 사용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 됩니다.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죠? 10일부터라고 돼 있으니 3월 10일까지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미 대표가 또 강조했던 부분을 보면 2019년 이오스트는 글로벌 커뮤니티 멤버들과 500개가 넘는 노드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1억 명의 사용자를 수용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어요. 1억 명의 사용자, 현재 크립토 사용자가 1억 명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앞으로 일반 유저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지미 대표의 말처럼 이렇게 된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DApp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쉽게 이오스트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UI, UX, 다방면의 B2B 파트너, 교육 프로그램 런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블록체인의 매스 어답션의 최전선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오스트 플랫폼에서 지원하게 될 게임 DApp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바로 이오스트 조이라는 게임인데요. 스네이크 형태로 줄줄이 몸집을 늘려가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거 보고 하시는 분들 최소 80년대생이십니다. 이거 외에도 라이어 게임, 샌드박스 게임 등 탑티어 DApp 개발팀과 다양한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게임을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오스트는 다양한 지갑 회사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토큰포켓, 호보, 세크립토, 트러스트 월렛, 후오비 월렛과도 파트너십을 맺었네요. 이 외에도 모나크, 매그넘 월렛 등이 이오스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오스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오스트가 어떤 덱들을 내놓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기대할게요, 이오스트. 오늘 불금이네요. 불금 잘 보내시고요. 이오스트도 여러분도 안녕. 네,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탑비트 거래소 대표의 자살 의혹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신혜도네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월 연휴 지나고 두 번째 주에 만나게 되는데 제가 어느 방송이든 2회 연속 나오는 경우 참 드문 경우인데 오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오늘은 코인캅스라는 분들이 나와갖고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쪽은 아실 것 같아갖고 자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요, 암호화폐 관련 피해 사례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파헤치면서 다니는 코인캅스에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존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코인캅스라는 유튜브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조라고 하고요. 예,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방송을 시작을 해서 그 코인캅스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래소 관련 문제나 아니면은 뭐 코인 스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헤치고 뭐 직접 투자자를 대신해서 가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방송 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다음은요, 코인캅스의 브라이언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와 같이 코인캅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브라이언이라고 하고요. 요새 저희가 그 암호화폐 유튜브 생태계에서 가장 핫한 유튜브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무튼 간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탑비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5일 탑비트 측에서 대표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우선 탑비트에 올라온 공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가 4일 오후 5시경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며 문자를 통해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 자살한다, 미안하다는 유서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자살이라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겠지만 현재 김 대표가 사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요. 관련 커뮤니티에는 온갖 추측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신도님부터. 일단은 제가 탑비트를 몰랐다가 요거 때문에 좀 봤는데 이 카톡 내용은 이미 저도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투자 유치에 실패를 한 건지 아니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금의 자금 추적이 명확치가 않은 건지에 대해서 모두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대표님이 뭐 지금 자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확인되지가 않아서 이 두 부분 일단은 쟁점이 될 만한 거는 이 두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 절차가 필요하긴 한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투자자 피해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인 거죠. 투자자는 어찌됐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거를 정부에서 뭐 지속적으로 이대로 놔둔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 한 명의 자살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뭐 옆에 코인캅스 분들이 나와주셔서 더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지만 이거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됩니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 뭐 질문 내용에도 있었다시피 우선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일단 걱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뭐 죽었는지 뭐 사망을 했는지 아닌지 지금은 추정일 뿐인 상황에서 그 누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사망설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뭐 아직 확인된 게 없으니까 뭐 사체가 발견됐다거나 한 게 아니고 문자 메시지 하나만 있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조심성을 누구보다 저는 그 탑비트 거래소 측에서 가장 조심을 했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투자자들에게 뭐 과한 퍼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확인 결과 이게 사망한 게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 그 엄청난 피해를 다 투자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저는 그 탑비트 입출금 직원 그러니까 공지사항을 올렸던 직원이 조금 좀 민감하게 좀 과하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패닉 상태가 조금 온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요. 대표의 그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게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만 지금 보고 입출금 담당자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공지를 올렸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망을 했는지 조금 더 명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3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죠.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그 공지 외에는 다양한 그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공지가 나온 게 4일 오후 한 5시 정도에 이제 문자로 유서를 보내왔고 그 다음날 바로 5일에 오후 1시경에 그 공지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문자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속단을 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시간이 아니었나. 조금 더 사실 제 가족이나 뭐 제 회사 동료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 시간은 충분히 뭐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바로 그렇게 공지를 올려버렸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또 보고 계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신혜두나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볼 때
문자 내용이 이제 생략이 많이 됐는데 네. 본인도 이제 보면은 내용은 고민을 많이 했고 암호화폐 이거를 위해서 자기네 뭐 자체 코인을 만들었는 것 같은데 뭐 그 코인에 대해서 홀더들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투자가를 위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문구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일 거라 믿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일 거라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로 좀 짚어볼게요. 한 가지는 이게 진위 여부는 제가 모르니까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자본 규모도 크지 않고 그리고 대규모 이제 고래들이라고 있어요. 많은 자금을 뭐라 그래야 돼 펀딩을 해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거래소 코인들 자체가 일반인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고 그런 대규모 자금 투자한 분들의 수익 구조로 변질이 돼서 그분들의 수익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거래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오너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안 하지만 자체가 여러분들이 중소거래소에 들어가서 거래소 코인이라는 게 나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물론 저도 투자가긴 맞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업가라면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해준 분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 의견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결국엔 한다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부가 위험성을 알려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규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뿐이 없고 그다음에 코인카스님처럼 저런 분들의 가서 취재하는 내용도 면밀히 봐서 이거는 내가 투자를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시는 눈을 길러야지 지금은 누구를 믿어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드리고 아무튼 이거는 어찌됐든 이 대표가 죽었든 살았든 투자가가 100% 피해보는 지금 시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많은 또 네티즌들의 어떤 댓글들을 제가 좀 봤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사람이 죽으면 보통 공소권이 없음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다 보니까 내가 다 안고 간다. 뭐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어떻게 보이나요? 사실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에서 일단은 사망 추정이 사망 간주로 바뀌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뭐 인정 사망 제도라는 게 있고 뭐 특별 실종 뭐 이런 게 있어서 사망으로 이제 추정되던 사실에 대해서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외에 그냥 이런 일반적인 사유로 인한 사망 추정에 대해서는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경찰이 그거를 조사를 하게 되고 이제 최장 5년 이후에나 실종 선고를 한 이후에 사망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공소권 없음 요거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에 대한 공소권 없음 뭐 요런 결론을 통해서 이제 형사적인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뭐 목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민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서는 사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주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도 민사의 소는 정상적으로 제기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사망으로 간주돼서 사망 확정이 되었을 때 이제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뭔가 소가 넘어가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형법상의 공소권 없음은 맞지만 민법상의 권리는 어느 정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법규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거래소 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 거래소 코인에 대해서 원화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제 투자자들만 진이 빠지거나 피해만 더 양산되거나 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까 심두님도 잠깐 얘기하셨듯이 저는 이 대표의 자살 한 명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자살로 인해서 그 안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의 2차 피해까지도 우려가 되고 그분들까지도 뭔가 비관적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정부기관에서 코인으로 인해서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때문에 이제 비관적인 자살을 하고 지금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 기존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속히 빨리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특히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허가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거래소 코인에 관해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해당 공지가 나오고 자체 발행된 이 코인이 99%까지 감량을 해서 0.1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소 운영이 아무래도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탑비트 거래소 코인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탑비트 거래소가 사실상 영업을 포기 선언했으니 탑비트 코인 존재 유무가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 제가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 제가 대답을 드리면 아까 이제 코인캅스 분들이 대답해 준 것처럼 민사상으로 이제 상속을 받는 자하고 소장 제기를 해갖고 계속적으로 법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코인이라는 거에 같이 아까 가치 선정의 기준도 말씀드린 것도 있고 코인의 홀딩이 누가 많이 돼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들이 자산이 얼마 정도 있을 것이냐. 지금 방금도 말했지만 99% 폭락을 했기 때문에 폭락한 만큼의 가치뿐이 자기네들은 물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100억이 99%면 1억이거든요. 예, 1억 정도만 자기네들이 그러면 민사에서 소송에서 줘도 변제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면제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의 가격이 지금 99% 하락한 거에서 변제를 만약 기준을 잡아버리면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자기네 자산이 100분의 1 정도 선에서 그것도 당장도 아니고 민사 5년, 10년 걸리는 상황에서 그때서야 변제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도 자살자분 얘기하고 나오는데 암호화폐가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제스처도 안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지금은 오히려 덮기 위해서 문제가 불거지기 덮기 위해서 지금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중소거래소 한두 개만 더 터져서 거기서 피해 사례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잘못하면 제가 볼 때 잘못하면 큰 사회적 물줄기가 형성이 돼서 좋은 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정부 기관 쪽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가 더 걱정입니다. 실제로 ICO 피해 사례가 최근에 KBS에서 보도한 자료에는 4천억이라고 나왔지만 그걸 10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느꼈을 때 ICO를 진행을 했는데 스캔 판정만 안 났을 뿐이지 거기에 묶여있는 돈이 4조가 지금 90% 하락했죠. 4조가 지금 4천억도 안 돼, 400억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정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내서 어떻게든 명명백백 밝히셔야만 그리고 그 죄를 진 사람 죄값을 물어야만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채팅방에 바로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저스티스 리 님이 질문을 또 많이 올려주셨어요. 아까 입출금 관리자가 이 공지를 올렸다고 하는데 입출금 관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해킹에 대한 자산보호 시스템 그리고 규제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코인캅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답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보통 입출금 관리의 주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시도를 하는 거래소는 많았어요. 그 원화 입출금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게 원래는 정상적인 거고 자동으로 되는 게 맞아요. 그 출금 신청을 했을 때 그리고 입금 신청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하던 와중에 이제 중소거래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게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흔히들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폭 문제, 원화가 이중 지급됐다. 그리고 코인이 이중 지급이 됐다. 자기가 매수하지도 않은 게 중복 거래가 됐다. 이런 문제들이 기술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입출금 자동화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화가 이중 지급돼 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출금이 자동으로 돼버리게 되면 거래소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화를 했다가 이제 다시 수동으로 돌린 거래소도 조금 있고 그래서 거래소마다 다르겠지만 수동으로 그거를 직접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 금액 이상의 출금권 같은 경우에는 뭐 검수를 진행을 하고 출금을 해준다거나 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이 친구 의견과 굉장히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뭐 말씀 저스티스 리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거래소 주관으로 하면 안 된다. 모든 그 금액 자체를 거래소에서 다 가지고 있고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요새 또 심각한 문제가 입금은 잘 해주지만 고객들의 돈은 출금은 잘 안 해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받을 때는 이게 무슨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제가 투자를 위해서 목적으로 그 거래소를 입금을 했는데 입금할 때는 뭐 적극적으로 뭐 홍보도 하고 하다가 출금을 하려니까 거래소에서 직접 뭐 내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거래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되어야지만 출금을 해준다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데에서 저희 굉장히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지금 아까 뭐 자동화 프로그램은 이중 출금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입금을 받는 뭐 쇼핑몰이나 어디도 웬만한데 이제 규모가 큰 데는 다 자동 입출금이에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중 출금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왜 거래소에 봤을 때만 이중 출금이 발생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암호화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자동 입출금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들어오면은 상품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랑 바꿀 수 있는 암호화폐를 원화를 교환하기 만약에 때문에 100만 원을 내가 예. 출금을 했는데 100만 원이 2번 나갔다. 예. 우리가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내 돈을 넣었다가 다시 통장을 옮길 때도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는 발생하는 문제가 왜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발생하는 출금에 대한 이중 지급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네. 원화로 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잖아요. 네. 매수를 했을 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뭐 만약에 비트코인 하나를 400만 원에 제가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에 대한 400만 원만 저한테 자산으로 이제 거래 내역에 잡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800만 원이면 잡혀버린다거나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런 예.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 DB상의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사실 DB상에 뭐 쌓인 건 아니잖아요. 고객이 만약에 알고서 내가 코인을 샀는데 돈도 안 빠져나가고 코인도 생겼어. 바로 빼버리자. 그러면 사실 그건 출금은 어떻게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 거래소에서 그게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DB나 이거 쌓인 걸 다 보지 않거든요. 거래 내역을. 그러다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은 뭐가 하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죠. 원화든 정산했을 때 코인이든 문제가 정산을 돼서. 했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 뒤에. 그런 문제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럼 많이 실제로 일어나고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지금 자동 출금이 아니고 일일이 그럼 수기로 정산을 보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그 정도 업체는 다 네, 자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왜냐하면 아는데. 그거는 매수 매도나 그 엔진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네. 크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빗썸이나 업비트는 당연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죠. 중소거래소는 결국은 중소거래소들이 자금력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조금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수년간 쌓아온 이제 그 많은 개발 인력도 있고 자금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자기들이 이제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라던가 이런 게 이제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생겨나는 중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테스트도 많이 거치지 않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거를 보수할 수 있는 인력도 많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체결되는 엔진에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동시에 뭐 1000명, 2000명이 달라붙어서 거래를 했을 때 그 솔루션 자체가 그거를 못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는 막 이중 거래가 되고 뭐 동시에 접속해서 거래를 하면은 이게 뭐 이중 지급이 되고 하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걸 대부분은 당연히 거래량이 몰렸을 때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추후에 이제 정산을 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이제 장부가 안 맞는 장부가 문제가 안 맞는 생겨버리니까 경우가 생기는 예,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중소거래소는 오픈 시점부터 문제를 안고 그런 위험성을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네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지는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쵸.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나중에 이제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나중에 밝히는 나중에 경우들도 밝히는 있고요. 예. 투자할 때는 그렇게 만나고 간부 내줄 것처럼 얘기하고 다단계랑 똑같네요. 예. 사실 거래소를 차릴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준이 굉장히 낮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들의 그런 니즈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차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차릴 수 있는 기준이요? 네, 거래소. 뭐 거래소를 차릴 수 있는 기준은 저희 이렇게 4명 있잖아요. 오늘 네. 마음 먹으면 오늘 오후에라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갑자기 우리가 홍보가 너무 잘 돼서 예. 이렇게 몰려들면 예. 당연히 감당하기 조금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그 거래소 엔진 자체가 자기네 뭐 자체 개발 엔진이다라고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외주에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자체 개발도 사실 그게 수년간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개발을 했다고 쳐도 실제 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붙여보지도 않고 그냥 시중에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검증이 안 됐고 외주 업체 또한 이제 그냥 팔아먹기 급급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국내 개발사뿐만 아니라 해외 쪽 개발사들이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 제공을 한 다음에 자기네가 맘대로 뭐 코인을 빼내가는 경우도 있고요. DB상에는 있는 것처럼 해놓고 이제 그냥 뒤에서 몰래 빼내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업에 진출하려는 사람의 그 어떤 윤리의식이라던가 기업에 대한 그 기업가 정신이라던가 그 경영 마인드라던가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비트코인 뭐 뭔지도 몰라. 근데 돈이 된다길래 이렇게 하면 된대. 모으면 된대. 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래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차리기가 쉽다는 거고 이렇게 윤리의식 없이 책임감의식 없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잘못됐네.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그냥 안 해야겠다. 이렇게 책임감 없게 이제 배째라식으로 나와버리는 게 굉장히 과정이 쉽다는 거죠. 왜냐면은 만약에 저희나 아니면은 뭐 신두님이나 그 암호화폐 업계에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아예 상관없는 업계에서 종사하던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뭐 거래소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폐업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않는 거죠. 회원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르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제가 좀 덧붙이자면 뭐 아까 윤리의식과 뭐 그다음에 경영 마인드를 말했는데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으면 윤리의식과 그다음에 경영 철학이 있는 이런 분들이 거래소를 한다 그래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옥석을 못 가립니다. 그냥 쓰레기들만 나오는 거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안에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경영 마인드 갖고 경영 철학 갖고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결국에는 그런 마인드로 들어와도 그런 쓰레기들하고 섞여갖고 성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두가 사기꾼이 그중에도 분명히 마인 같은 사람이 나오고 저스틴 성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마저 죽이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발 인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거래소 대표들의 이런 비슷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지만 굉장히 전체인 것처럼 착각되어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보여질 것도 같아요.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는 거래소 대표님의 비슷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시신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호텔 직원이 시신을 수습하는 어떤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돼서 상당히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콜드월렛에서 또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도 모두 다 이렇게 비어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떤 거 같나요? 일단은 저도 이 뉴스를 보긴 했는데 이제 국내에 더 황당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만큼이나 더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타부타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콜드 월렛 암호키는 혼자만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 이미 텅텅 비어 있더라 라고 하는 데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뭐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국내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제가 좀 되면은 쫙 말씀을 드릴 텐데, 예. 더 황당한 경우는 아까 잠깐 이제 그 윤리의식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일 황당한 게 이제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뭐 그 대표가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속히 말하면 레퍼런스 책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봤을 때 제일 웃겼던 거는 뭐 킹크랩을 수산 유통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거래소를 차려서 뭐 운영하다가 그게 뭐- 투자 들어가는 거기가 거긴가요? 아니요. 아닙니까? 예. 잘못 알고 있구나. 예. 그거 그러다가 이제 소비자들이 아니 뭐 수산물 유통하시는 분이 거래소를 왜 하십니까? 이러면 너네 킹크랩 수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 알아? 막 내가 돈 많아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결국에는 거기가 터졌습니다. 예. 아, 터졌어요. 예. 그런 참 식으로. 재밌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재밌진 않고 열이 않고 좀 받죠. 예. 저희도 당황스러운. 사실 예, 네. 돈을 많이 손실을 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아, 그럼 본인들이 어디 투자해서 손실 보셨었는지 혹시? 그러니까 아니, 뭐 손실 본 거를 코인이 자랑을 가격이 할 수는 떨어져서가 없고요. 아니야. 예. 자랑하려면 제가 제일 자랑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아, 예. 그거는 얘기가 아니라 뭐 본인이 투자의 매도 매수를 잘못 그러니까 가격을 예측을 잘못해서 손해를 본 건지 아니면 거래소의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본 건지 그러니까 계기가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계기는 뭐 반성의 시간인가요? 제가 경솔했죠. 저희도 사실 돈이 이제 뭐 투자를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좀 일찍 시작하면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있었을 때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진짜 뭐 다른 세계가 거래소로 생길 들어가신 줄 거예요? 알고 아니요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ICO 같은 프로젝트도 것도? 많이 들어갔었고 예 거래소도 들어갔었고 뭐 매수매도 뭐 잘 못하면서 예 고점에서 사고 뭐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잃었죠. 여기가 후구 방송이군요. 저부터 해갖고 왜 물어봤냐면 무슨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해갖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너무 뭐 기분 상하지 마시고. 다시 저희가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거래소 대표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도요 올스타비 대표님이 그 재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래소 대표의 재산 가압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었나요? 아, 예. 지금 올스탑이 그 출금 문제랑 뭐 아토믹 수압 문제 뭐 그리고 횡령 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법무법인 광화라는 곳에서 뭐 소송에 대한 대리를 맡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쌓여있던 문제들을 가지고 그 대표의 재산을 이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뉴스 기사가 나왔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사가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지금 떴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도 해당 법무법인에도 컨택을 해보고 뭐 올스탑이 피해자분들한테도 이제 컨택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파악하는 데 시간을 조금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뭐 이렇게 진행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올스타빗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방송을 시작한 게 올스타빗 때문이었는데 예. 그럼 본인들의 피해도 감산한 건가요 혹시? 그런 거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피해에 대한 거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무튼간 거기는 그 거래소에 대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거래소를 처음 그 탄생시키기 위한 투자금도 다단계 방식으로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문제인 거예요. 다단계 방식으로 모아서 유사수신 방식으로 거래소를 개설하고 또 거래소를 개설한 데서 투자자들을 마구 끌어들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공금 횡령 문제까지 이제 터진 부분이고 또 심각한 건 거기에 출신들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는데 그 출신들이 또 나와서 임원진들이 나와서 다른 거래소들을 이제 런칭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죄송한데 작은 거래소를 잘 안 써서 작은 거래소라고 죄송합니다. 이제 커가는 스타트업 거래소들을 안 써봐서 그러는데 올스타빗이라는 데가 이렇게 투자 피해가 있을 만큼 이슈가 될 만큼의 많은 유저들을 그러면 확보했었고 그만한 자금이 모였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어마켓이 계속되면서 뭐 예전 같은 펌핑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오잖아요.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수익률에 목말라 있는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이제
많은 거래 대금이 몰린 것처럼 시세 조작을 하고 이렇게 많은 펌핑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차트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막 달려드시는 거죠.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인 사업 기반과 어떤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거래소들이 일단 오픈부터 하고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자금을 모은 뒤에 빨리 폐업을 하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 사기 사건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신두님은? 사실은 거래소 문제는 거래소 뭐 도덕적 해이라는 뭐 어려운 용어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런 사기 문제는 우리나라가 2013년에 거래소가 아마 코빗으로 시작해서 코인원, 빗썸으로 이렇게 해서 2014년까지 3군데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래소들이 한 2-3군데가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계속적으로 뭐 코인을 해킹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인이 바뀌어서 또 간판만 걸고 또 영업을 하고 근데 거기다 또 투자를 하고 또 잃고 또 투자를 하고 3번 지금 최근에 그래서 발산동이 마지막 사무실로 하는데 발산동에서 나이 지긋하신 대표님이 사과 방송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걸로 압니다. 폐업한다고. 결국에 그 거래소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3번의 파산 신청을 할 정도 아니면 먹튀를 할 정도로 유저들이 투자를 해줬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뉴스에도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나 말도 안 되는 차트를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를 또 한 번 현혹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도 정부 문제예요. 이미 사기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 3번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없지 않나 내가 볼 때는 이 거래소를 그대로 인수해갖고 이름만 바꾼 거 누구나 이미 언론 보도로 나왔단 말이죠. 암호화폐가 활성화되기 전에 나왔던 뉴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 뭐 정권이 바뀌어서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정권이 바뀌면 국민도 바뀝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히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투자가 뿐만 아니라 거래소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도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나요? 예. 어떤 것 같나요? 저는 뭐 지금 여기 폐업 트렌드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폐업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너무 교묘해지고 있어요. 이제 뭐 인가 뭐 이런 조건이 필요 없다 보니까 중소거래소들끼리 모여서 막 합병을 해요. 예, 합병을 해가지고 새로운 거래소로 만드는 거예요. 유저를 싹 모아서. 그럼 이제 각각 가지고 있는 거래소 코인들이 있을 거고, 네. 이제 그리고 쌓여있는 거래 기록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합병을 결정을 해가지고 오픈을 해버리고 하니까 뭐 그런 문제. 그리고 폐업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거는 약속 이행에 대한 문제인데, 오픈은 해요, 약속한 대로. 근데 오픈하고 나서 정말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최저 호가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저 호가, 그러니까 뭐 0.1원이면 0.1원, 1원이면 1원. 뭐 이 거래소 코인의 최저 가격은 그러니까 1원인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모든 매도벽이 그 최저 호가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려야 팔리지가 않으니까. 네, 거래소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팔리지도 않고 이거는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손절도 못 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냥 같이 제로. 예, 뭐 그러고 있다가 굳이 폐업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뭐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약간 그런 식의 트렌드도 생겨나지 않았나. 근데 이 방식이 계속 교묘해지고 좀 명확해지고 악랄해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거래소들의 코인이 계속해서 쉽게 세일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자들이 처한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이용을 하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거래소 개수가 뭐 300개가 넘는다고 하고는 있는데 뭐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줄은 상태이고 예. 다만 암호화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관련된 서비스 업체라든지 그런 뭐 거래소라든지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투자자보다 블록체인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한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그러면 왜 거래소들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 하락장에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쉽게 세일이 되니까 당연히 거래소가 늘어날 수가, 당연히 쉽게 돈이 벌린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그리고 정말 웃긴 게 그 올스타빗, 문제가 됐던 올스타빗에서 파생된 거래소가 몇 개가 있어요. 이거 뭐 실업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거는 올스타빗 애들이 만든 거야, 올스타빗 하던 애들이 만든 거야 하는 거래소가 3개나 있거든요. 3개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투자자들이 없어요. 이거는 올스타빗에서 만들었다고 올스타빗이 다들 알고 대기업이 있거든요. 됐네요. 삼성처럼 자회 회사를 3개를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가요. 알면서도 들어가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또 피해를 봤네요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는 투자자들한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투기적인 심리를 가지고 돈을 투자를 막 하시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투자자도 한몫하고 있지 않나, 거래소가 막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거래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은 이미 돈을 많이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리를 이용해서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를 써서 그 유저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활동을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펌핑의 명가라는 슬로건을 아예 내걸고서 뭐 광고를 한다든지. 부키의 명가 들어갔어도.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원금 회복을 위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뭐 구조들이 좀 생겨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탑비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번 소형 거래소의 특히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대검찰청에서도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지 않을까, 적절한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또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부탁드려요. 예, 굉장히 저희 이런 방송 자체가 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저희가 본업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계속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만큼 최대한 빠르게 이제 뭐 해결 방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그 코인캅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별도로 피해 제보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거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떠한 피해, 뭐 코인과 관련된 피해, 그리고 거래소와 관련된 피해 어떠한 제보든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뭐 방송화 시켜서 이슈화하거나, 그리고 저희랑 이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언론과 함께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 하거나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일단은 오늘 처음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다음에 신두님도 처음 뵙고 오늘 뭐 너무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서 뭔가 문제점들 안 보이는, 저희가 안 보였던 나쁜 점들을 저희가 또 밝히면서 누구나 다 알고 깨끗한 투자 시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코인캅스 유튜브 방송에 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코인캐스트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코인캅스 여러분들이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경찰처럼 이렇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혜두네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코인캅스님 죄송하지만 방송을 모르다가 그때 이제 합동방송하면서 봤는데 그때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방송을 했을 때 저도 이제 못 모르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나쁜 거는 나쁘다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좀 협박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건 걱정이 안 돼요. 남자분들 뭐 다들 등치도 있고 인상도 험악하고 저보다 제가 낫습니다. 이분들보다 험악하고,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도 암호화폐가 업이 될 때가 올 거란 말이죠. 업이 될 때가 왔을 때 본인들이 또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프로젝트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그럴 때가 왔을 때 과연 본인들의 지금의 노고가 본인들한테 덕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런 거 아시죠? 내가 말하는 거? 쟤네도 봐봐. 이렇게 되는 저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지금 암호화폐에서 업으로 하고서 네, 먹고 이제 살고 저희가 있지만 끝날 시간이 돼서요. 조금 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즐겨찾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